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FSD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SD는 피처 슬라이스드 디자인의 줄임말입니다. 이 FSD는 FDA라고 하는 아키텍처에서 파생된 아키텍처이며 FDA는 피처 드라이븐 아키텍처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FDA에 대해서 알아보면 웹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코드를 짜지 않아도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내부에 있는 개발자가 2018 리액트 데이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이 피처 드라이븐 아키텍처를 처음 설명했습니다. FDA에서 말하는 이 좋은 코드의 조건은 단순히 FDA 아키텍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코드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코드의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기능과 연관된 코드를 탐색하는 과정이 느려워지고 어려워지는데, 이런 코드를 탐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의 폴더와 코드를 순차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을 달성하자. 이것이 좋은 아키텍처의 기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서로의 작업 반경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렬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가 좋은 코드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코드들은 이제 Shared Abstrac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토큰을 가져오는 get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는 찾기 쉬운 Shared Utils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 토큰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getToken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좋은 코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FDA에서는 Decentralization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이 모놀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론트엔드 폴더 구조를 앱에서 맡은 의미적인 기능, 컴포넌트나 액션, 콘스탄트, 헬플스, 이렇게 각 폴더 내부에서 딜리버리 도메인을 맡든 레지언 도메인을 맡든 유저 아바타 도메인을 맡든 도메인과 관계없이 컴포넌트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역할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내부에 다 밀어 넣는 식을 프론트엔드 모놀리스 폴더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역할별로 폴더에 저장을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헬퍼스에는 delivery.js라는 파일이 수정되었을 때 다른 파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100% delivery.js를 수정한다는 것이 안전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눠져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놀리스 구조는 이 왼쪽 상단과 같이 이 커플링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 좋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환 참조가 일어나기 쉬워지죠. 그래서 FDA에서는 Decentralization을 피처 단위로 잘게 나눠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제 피처의 코드들을 피처 폴더 내부에 각기 다른 도메인 폴더 안으로 다 밀어 넣는 이런 방식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외에도 페이지나 컴포넌트, 유틸리스와 같은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 내부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공통으로 그대로 쓰고, 다만 특정 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각 도메인 파일들은 각각 다른 도메인의 폴더 내부에서 관리한다 라는 게 FDA에서 얘기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피처 내부에서 수정되는 코드들은 서로 다른 피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정할 때 영향을 미칠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캡슐화는 각각의 피처 내부에 있는 도메인 폴더 안에 프라이빗한 코드일 경우 index.js를 통해서 익스포트 시키지 않으므로 이 프라이빗한 코드들은 이 코멘트 폴더 내부에서만 쓴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팀원들에게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멘트 도메인에 있는 코드가 다른 곳에서 써야 된다, 페이지스 폴더 내부에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index.js에서 이 해당 코드를 익스포트 해야지만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plicit sharing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f 함수가 있습니다. 이 f 함수가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f 함수는 util 함수이기 때문에 shared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작성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f 함수를 쓰는 곳이 어디에서 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f 함수를 작성하는 사람은 많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유즈 케이스를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만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함수는 이 밸류가 오브젝트 타입이고 밸류의 say가 high라고 하는 값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값을 이제 노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을 내가 수정을 했을 때 null이라고 하는 값을 제대로 필터링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value의 say가 null point of reference를 참조하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와 같이 정적 타이핑을 사용해서 이 value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이 null 타입은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shared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 들어가는 코드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hared 코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재사용 중인 모듈이 있어야 합니다.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돼야지만 shared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정 도메인과 결합된 로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high라고 하는 안녕과 연관된 도메인이 인사와 연관된 도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가능성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거나 이 함수로 사이드 이펙트를 미치지 않는 함수, 그리고 코드 리뷰를 강화한다는 그런 방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 때 특정 기능과 연관된 코드를 찾기 쉽게 하는 그런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연관된 코드를 연관된 폴더 내부에서 저장하는 이런 콜로케이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수인데요. 디커플링과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처 코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은 다른 피처 모듈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도메인의 기능을 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코드는 로그인 도메인의 코드를 이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존성 그래프가 얽히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동일하게 페이지스 코드는 다른 페이지를 의존하면 안 되고요. shared 코드가 다른 타입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때 타입은 shared 코드는 페이지나 피처 코드를 참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피처와 페이지는 shared를 참조해도 됩니다. shared는 공통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DA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결국 FDA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한 줄로 표현했을 때 코드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DA를 이제 계승한 확장한 아키텍처가 FSD입니다. 이 FSD는 처음에 피처 드라이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고, 피처 슬라이스 버전 0.1과 버전 1.0을 넘어서 이제 버전 2.0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아키텍처입니다. 이 FSD를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만약에 내 소프트웨어 규모가 점진적으로 규모가 커진다, 그럼 FSD를 적용할 수 있고, 만약에 작은 규모다, 그러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도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FSD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이어, 슬라이스, 세그먼트. 그리고 레이어는 최대 7가지 계층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앱 프로세스, 페이지, 위젯, 피처, 엔티티, 쉐어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세스는 버전 2.0에서 디프리케이티드 됐으므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어에 대해서 보면요, 이 레이어를 이렇게 나눈 것은 각각의 레이어가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하여 앱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레이어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레이어입니다. 상위 레이어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로그인 페이지는 로그인 페이지가 하려고 하는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쉐어홀더로 내려갈수록 추상화 깊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재사용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앱에서 각 레이어가 맡고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나눴기 때문에 다음처럼 서로 다른 모듈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페이지, 위젯, 엔티티를 도메인별로 나눴을 때 많은 코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처럼 index.js를 통해서만 퍼블릭 API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듦으로 다음처럼 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분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에 대한 특정 컴포넌트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B에 있는 위젯을 보면 되고, 로그인과 연관된 API와 모델을 보고 싶다 하면 엔티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라이스인데요. 이 슬라이스는 FSD의 두 번째 계층으로 이 슬라이스 내부에서 각각의 폴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름에 대한 규칙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스는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슬라이스 이름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커멘트, 포스트, 유저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는 유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갤러리 앱을 만든다면 포토, 크리에이트 앨범, 갤러리, 페이지와 같은 슬라이스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요. SN 앱을 만든다면 포스트, add user to friends, newsfeed와 같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내부에서는 비즈니스와 연관된 로직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앱과 쉐어드 레이어에서는 각각 앱의 전체적인 부분과 연관된 코드를 작성하고, 쉐어드 레이어에서는 깊은 추상화를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과 쉐어드 레이어에서는 아까 여기서 저희가 위로 갈수록 비즈니스 로직을 갖는다고 했는데, 앱은 예외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지 않습니다. 슬라이스 내부에서는 여러 그룹의 또 세그먼트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도메인, 포스트 슬라이스 내부에는 컴포즈 라이크 딜리트라고 하는 세그먼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단일 코드만 따로 구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다른 세그먼트 내부에서는 index.js를 통해서 내부에서 퍼블릭 API를 외부로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코드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처럼 피처스 슬라이스 내부에 OSFrom 피처스 레이어 밑에 OSFrom 슬라이스 내부에 UI 모델 세그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피처스 레이어에서는 index.ts를 이용하여서 각각의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외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FSD의 마지막 계층에 있는 요소로 한 도메인 안에서 기술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슬라이스 내부에 있는 각각의 세그먼트는 UI 모델 API와 같은 이름이 될 수 있고요. 이 UI 컴포넌트, 이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과 그리고 백엔드에서 받는 이제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함수들, JSON 형태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결정하는 함수들을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관된 코드, 그리고 API는 백엔드 API를 호출하기 위한 코드들로 내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FSD를 구성하는 레이어와 슬라이스, 그리고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7가지 계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앱입니다. 이 앱은 앱의 설정을 받는 레이어인데요. CSS인 JS의 테마 프로바이더나 라우터나 OS 역할을 하는 HOC, 그리고 레이아웃 컴포넌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앱이라고 해서 UI 컴포넌트를 가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제 코드는 GitHub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저장소의 예제 코드를 가져와서 살펴보는데요. 블로그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HOC 내부에 with router라고 하는
개 있는데요. with error handling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HOC 내부에 있는 파일들은 index.ts를 사용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예제 코드를 보면 다음처럼 이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 폴더 내부에는 이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훅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에 index.ts를 보면 다음처럼 같은 이제 슬라이스 내부에 작성된 파일들을 다음처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 내부에서만 작성하는 훅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들은 최종적으로 앱에 있는 index.tsx에서 다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스 폴더에 있는 것들, 헤더에 있는 것들 다 조립해서 실제로 앱을 실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지스는 하위 레이어들을 조합해서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각각 라우터에 해당하는 이제 UI 페이지들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파일도 이제 동일한 슬라이스 내부에 넣습니다. 그리고 index.tsx에서 앱에 사용할 페이지들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다음처럼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제 레이지 로딩을 하기 위해서 레이지 함수를 감쌌고 요거를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하위의 레이어들을 이용해서 특정 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UI 블록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젯이 만약에 불필요하다 그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특정 의존성과 강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하더라도 이슈 리스트, 유저 프로필 등 앱에서 맡고 있는 도메인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계층입니다. 이 GitHub 클라이언트 우리 예제 코드에서는 위젯 레이어가 없어서 이제 포크챗이라고 하는 채팅 앱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다음처럼 위젯 내부에 이제 슬라이스들이 각 도메인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 챗 슬라이스 내부에는 라이브러리 세그먼트와 UI 세그먼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챗 스크롤과 유즈 컨디션은 이제 훅스를 작성을 했고 그 외 UI 세그먼트는 UI 컴포넌트들이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챗 스크롤은 이제 스크롤 하는데 필요한 로직들을 내부에 작성을 해놨고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챗 메시지에서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한번 보면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유즈 챗 스크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 클릭과 같은 유저의 인터랙션과 관련된 로직 그리고 특정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있는 레이어로 이름을 붙이면 샌드 코멘트, 애드 투 카트, 유저 서치처럼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액션을 한다와 같은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채널을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이 내부의 세그먼트에서는 이 채널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UI 컴포넌트들을 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봤었던 위젯과 동일한 세그먼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레이어에 UI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서 하위 레이어나 상위 레이어에서 UI 컴포넌트를 가지면 안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는 모달과 관련된 기능들을 피처스 내부에 이제 위치시켰는데요. 그래서 다음처럼 앱 프로바이더에서 모든 모달을 이제 넣기 위해서 다음처럼 UI 세그먼트 내부에 어떤 모달이라고 만들어 놨고 이 내부에서는 이 라이브러리 세그먼트에 있는 유저 오리진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슬라이스끼리는 참조할 수 없다는 게 FSD의 법칙인데요. 이 슬라이스 내부의 세그먼트는 다른 세그먼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로 넘어갑니다. 이 엔티티 내부에서는 이제 특정 도메인과 연관된 API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모델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와 연관된 API를 호출하는 API 어댑터 또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 코드에서 보면은 챗
슬라이스 내부에 있는 이제 API 세그먼트 내부에 있는 챗 쿼리와 챗 소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쿼리를 보면 이 내부에 유즈 챗 쿼리라고 하는 이제 커스텀 훅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유즈 소켓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르고 있고, 유즈 소켓은 하위 레이어인 쉐어홀드 레이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프로젝트에서는 프리즈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어서 쉐어홀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쉐어홀드는 내부의 API 밑에 db.ts를 통해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선언을 하고 있고, 소켓은 소켓 연결과 관련된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바깥으로 익스포트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저 소켓이라고 하는 이 소켓 컨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는 커스텀 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처럼 꼭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리액트 안에서 어떻게 FSD를 참조하고 있는지 이 예시를 도식화해서 보면, 쉐어홀드 API 밑에 있는 이 socket.ts에서 쉐어홀드 컨텍스트를 앱 레이어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앱 레이어에서는 앱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켓 프로바이더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에 있는 챗과 연관된 API 호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유즈 챗 쿼리를 이제 유즈 소켓 쉐어홀드에서 선언했었던 커스텀 훅을 사용해가지고 소켓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참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FSD에서 알아봤습니다. 처음 보시면 어떻게 세그먼트를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슬라이스를 배치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팀원들끼리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확실히 유지 보수하는데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